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민심을 속속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용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요 소개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는 엠브레이 퍼블릭이 MBC 손석희 질문들의 의뢰로 5일에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90명 대상으로 조사한 방식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이 13.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영식 에디터, 먼저 오늘 저희가 항상 표집 성향 살펴보고 시작하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예, 표집 성향을 보니까요. 진보 보수가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네. 중도가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웹조사의 특징이라는 그런 웹조사. 분석도 있는데요. 진보가 505명, 중도가 915명, 보수가 493명이었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잘 모르겠다고 한 분도 한 18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항에서 아마 중도층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좌지우지 되었다라고 볼만한 그런 조사인 것 같네요. 중도가 중앙에 확 자리 잡고 있는데 웹조사 방식입니다. 대표님, 웹조사 방식 특징이 있을까요? 웹조사 온라인 조사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조사 옛날에 이제 초반에는 이메일 조사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패널을 구축해요. 자체적으로 그것이 뭐 규모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뭐 100만 명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패널을 구축한 데서 나름 그것을 이제 균형 있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들을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그 ARS 조사 있잖아요. 성향들이 강하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화조사도 사실은 그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보다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정당 지지를 보면은 막 40% 중반대 나오고 하잖아요. 네. 현실에서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날 수가 그다음에 없겠죠. 모르는 응답이 원래는 항상 20% 이상 정도 네.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엔 ARS뿐만 아니라 전화조사도 네. 모르는 응답이 막 10% 이내로 줄어들고 5%도 있어요. 그렇게 네.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웹조사 이런 경우에는 또 정치적 성향들 강도가 더 적어요. 적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좀 고르게 보시는 것 각각의 조사의 특성에 맞게 특징에 맞게 보라.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는 저런 문제는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약간 온라인 친화성이 덜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접근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 점 예. 그런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파면되고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기 대선 성격이 어떠냐? 이 질문들 항상 필요하잖아요. 대선 때부터.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성격으로 규정하신 분이 57%였고요. 예.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잘 모르겠다가 19%였고 참고가 될 만한 또 다른 조사, 그러니까 이게 5일에서 6일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5일부터 6일이니까 4월 4일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고요. 주말 사이 이틀간의 조사였습니다. 근데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5일부터 7일까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정권 교체가 53.7%가 나왔고요. 네. 정권 연장이 37.9% 정도가 나와서 정권 교체한다는 여론은 어찌 됐든 간에 과반 이상을 지금 타 여론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TK 정도만 정권 연장을 원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조사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권 교체를 교체냐, 공감하느냐, 유지냐. 이제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뭐 탄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도가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뭐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이제 TK에서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약간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이 흐름은 모든 조사 방식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영수 에디터 볼 때 중도층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또 중도층이 이번에 많이 포집이 돼 있으니까 예. 또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조사 중도층에서는 정권 유지가 18%고요. 네. 정권 교체가 61%로 나와 있고 여기도 뭐 네, 확실하네요. 그리고 네. 아까 언급했던 조원 CNI 이쪽 조사에서도 보면 정권 연장이 중도층에서 27.1%였고요. 정권 교체가 62%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도층의 성향이 많이 이 조사에선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50% 이거 지금 정권 유지라고 응답한 중도층과 거의 뭐 2배가 아니고 3배를 엄청 차이 납니다. 넘는 그 이상의 포션을 지금 정권 교체라고 응답한 부분들이 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란 발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내란을 유지하거나 내란을 뭐 찬성하거나 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뭐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투표율이 또 의미를 가져요. 아, 이러면 투표율이 왜냐하면 예.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네. 중도층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중도층이 지금 야권에 기울어져 있어요. 정권 교체. 그러면 많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하. 이제 보수나 여권에서는 불리한 것이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들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당의 고정 지지층 가지고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진보 정당에서는 투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네. 보수 정당에서는 뭐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원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는 이유가 아하. 근데 거기에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인씨 에디터?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저희 만나보도록 네, 나오고 하겠습니다. 있네요. 예, 요거는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조원 네, 요건 조원 CNI죠. 조원 CNI 네. 건데요. 일단 조원 CNI 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네. 46.2%가 이재명 대표로 쏠리고 있고요. 김문수 17%, 한동훈 7.2%, 홍준표 6.4%, 오세훈 4.4%, 이준석 3.4%, 김동연 2%. 김부겸 1.4, 김경수 0.9, 이철우 0.8인데 여기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분도 일단 눈에 띕니다. 그렇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빼야 때문에 되겠죠, 이제. 차후에 아마 빠질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MBC 질문들에서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맡긴 조사 이 대통령 적합도를 보니까요. 이재명 30%, 김문수 6%, 한동훈 6%, 홍준표 5%, 오세훈 4%, 한철수 4%, 김동연 3%, 이준석 2%, 유승민 2%, 김부겸, 김경수 1%. 그 외 다른 인물 6%, 없다 13%, 모르겠다 15% 쪽도 이 조사에서는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 조사나 조원 CNI 조사나 여권 후보들을 네. 다 합쳐도 일단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가 없고요. 예, 아까 조원 CNI 조사도 마찬가지로 여권 후보를 다 집어넣어도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가 없는 지금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 참 이렇게 다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원래 뭐. 미국이나 보면 양자 구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조원 CNI ARS 조사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46.2%, 네. 또 김문수 장관이 17%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자동답 방식의 조사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관심 높으신 분들, 정치적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응답하는 조사 특성을 보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응답이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죠. 너무 근데 이제 좋네요. 우리 에디터께서 불러주신 그 MBC 엠브레인 조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없다 모르겠다가 벌써 28%. 아, 매우 다른 높네요. 후보 지지한다가 6%니까 사실 아직 마음을 충분히 정하지 않은 게 한 아하. 30%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정책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조사에 많이 이제 참여한 조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두 가지를 봤을 때 흐름은 이제 비슷합니다. 흐름은 이제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이렇게 성향이 세다 보니까 보수에서도 보면 김문수 장관이 17% 나온다는 거는 우리 아까 MBC 조사에서는 6%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 중에서도 굉장히 성향이 센 분들이 센 사람들. 자동응답 방식에 많이 응답하니까 김문수 장관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측면이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데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런 이제 조사들이 자동응답 방식 조사 결과에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해지면 관심을 관심 많아지잖아요. 가지니까.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관심 많은 사람들만 응답을 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선거는 일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다 비슷해지는 상황이니까 또 뭐 유용성이 있네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또 맞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런 네. 측면 같이 균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이 다자구도를 네.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다자구도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그러네요.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구도가 간명해질 텐데요. 네. TV 본선 토론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여기에 또 정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원외 정당이지만 TV 토론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네.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은 4호자 구도선에서 일단 아마 이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제가 여권 주자들 더해 드려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했지만 이게 뭐 1차 방정식으로 지금 당장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3, 4자 구도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권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 조사가 상당 부분 좀 변화가 가져올 수도 있겠다. 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니까 느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상 18용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하게 많이 보수 진영 후보자들이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 이제 연동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출마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년 선거운동을 미리 당겨서 하자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붙어 있을 때 1년차 정도로.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또 나머지 분들은 당권을 좀 중시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필해 놔야지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당대표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거의 20명 가까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당선 지금 목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네. 합니다. 뭐죠? 야 너도라고. 야 너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게 화제거리여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한대요. 그 형도 이번에 나가? 아, 야 그럼 너도 나가. 너도 나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 네. 해가지고 요즘에 유행어가 다들 식사하시면 저도 이번에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또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18룡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파면에 이른 그러니까요. 명예당원 1호를 지금 영업사원 1호이자 명예당원 1호인 윤석열을 손절조차 못하고 지금 이 대선에 무슨 장날 마냥 많은 사람들이 깃발 한번 꽂아보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동상이몽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실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제가 평가절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이제 관심은 다른 제밥인 차후에 이제 당권 경쟁에 써먹기 위한 일종의 인지도 장사이거나 네. 특히 뭐 지역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니까 사실상 인지도가 좀 모자라가지고 나와서 얼굴 한번 알리겠다고 나오시는 그런 측면들이 큰 거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처럼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자리를 내려놓고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TV 토론이 4월 18일에 열린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4명으로 추린다고 하는데 이때 가가지고 만약에 후보 난립이 돼가지고 15명에서 20명이 한 화면에 잡힐 수나 있을까? 아. 그래서 방식을 지목 토론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목조차 못 받고 그냥 아무 언급도 못 하는 방청객처럼 있다가 온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컷오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인가 앞으로의 기간 동안 얼마나 또 선전성 있는 발언
언론에 한 줄 나오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우려는 됩니다. 국민의힘 룰 자체는 50대 50입니다. 지금 5월 3일 날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한 달 전이죠. 그 경선 룰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게 지금대로 가면 좀 예.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요룰 50대 50 이것은 네. 이제 원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지금 이제 1차로 4명 추리는 데는 100%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컷오프에서 몇 명을 남기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컷오프에서 또 몇 명을 남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50대 50으로 하냐 100% 하냐 이제 이거보다도 네. 왜냐하면 100% 하나 50대 50 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 조사할 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처음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부터 막았어요. 이제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어봐서 다른 정당 지지자라고 하면은 배제하는 것을 네.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인데 그걸 놓으면 당원이나 이제 지지자들하고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4명으로 이제 1차 컷오프 하게 되면 예. 과연 이제 누가 남는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6명이 이제 주로 거론되는 거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잖아요. 지금 안철수, 유승민 두 분 같은 경우가 이제 컷오프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일단 얘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참전을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4명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한 명이 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이 뭐 1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5명 안에 들어갈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 탈락이 누가 되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 아웃될 수 있는 거예요. 4명 안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기존에 지금 4명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그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MB 조사 얘기 좀 더 이어가면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는 정치인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아까는 적합한 반대죠. 거고요. 요거는 네. 이제 반대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을 MBC 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7%, 아. 김문수 12%, 홍준표 11%, 한동훈 9%, 이준석 5%, 오세훈 4%, 안철수 3%, 나머지 후보들은 0%도 이제 있네요. 네, 뭐 근데 아마 0점 뭐 소수점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뭐 없다 모르겠다의 비율도 합쳐서 한 16% 정도 나왔다라는 점 네. 참 소개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사는 사실은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는 조사예요. 예. 왜냐하면 이 조사는 이제 한 문항으로 물은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한 문항으로 쭉 모든 후보들을 불러주고 이 중에서 뭐 차기 지도자로 가장 적합한 후보는 누굽니까? 라고 일단 그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적합하지 않은 후보는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후보는 어떻게 응답을 하게 되냐면 반대쪽에 될 것 같은 사람이 예. 반대쪽에 있는 정당 지지자들은 그 사람을 지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지목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높게 나오는 것인데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호감도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어쨌든 정확하게 유권자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한 명씩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따로 했어요. 한 명 물어봐서 호감 어느 정도, 비호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딱 내놔서 누가 비호감이 제일 높다,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제일 높다라고 해주는 것이 오해를 좀 덜 사는 측면이 이제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뭐 요 조사대로라면 MB 조사대로라면 적합도도 1위, 네. 비적합도도 1위 이재명 지금 전 대표거든요. 이 부분이 참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좀 계속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후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여당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대선 출마를 하면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뭐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더 부각이 되는 것은 네.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접니다. 네거티브 이거예요. 하겠네요. 그러니까 대선인데 대선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 뭐 이제 비전을 좀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야당에 이제 유력한 인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적합도 1위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 여당의 후보들이 경선 등의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토, 부정적 비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제 내가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흐름으로 경선 캠페인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고하는. 요거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호감도 극복을 또 하는 게 본인 대선 레이스에서 과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미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지금 이 비호감도가 이 정도로 이제 쌓여왔다라는 것은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이 강조하고 실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흘러져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오래 고착화됐던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기간으로만 따지면 지난 한 4, 5년간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 하나를 어쨌든 잡기 위해서 검찰 쪽의 수사와 기소가 과도했다. 네. 혹은 정치적 기소도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형성된 어떤 사실관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뭐 그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현재 또 끝난 것도 아니어서 이런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 안에서 형성된 비호감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최근에 있었던 위증교사 무죄와 공직선거법 무죄와 관련된 끊임없는 강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이제 그건 과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비호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은 결국 지도자성을 부각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그 기존에 쌓아왔던 비호감이라는 대목을 계속 언급하는 순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캠프 차원에서 스스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꺼내서 이슈 전환을 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만약에 한 명씩 놓고 해서 이렇게 이제 호감 비호감을 물어보는 조사들이 이제 나온다고 한 네.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월등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들에서도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선거 다가오고 했을 때는 다른 여당에 있는 후보들과 큰 차이가 안 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높아 보였는데 나오는 걸 확인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약간 좀 다른 시각도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기 대통령한테 필요한 자질 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요거를 짧게 좀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의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이제 물어봤더니 요거 이제 조원 CNI 조사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가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 29.2%라고 보이고요. 네. 국민 통합 능력 요거는 지금 이제 MBC 네, 거네요. MBC 요건 겁니다. MBC 거죠. 예. 네, MBC 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이 26%,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21%, 정치와 사회 안정이 19%, 부정부패 척결이 11%, 양극화 해소가 7%, 저출생 문제 5%, 남북 관계 긴장 완화 국제 외교가 4%, 나머지 의료 복지, 입시 제도 및 교육 개혁, 그 외 다른 과제가 1%, 잘 모르겠다가 3%였고요. 다 나왔네요. 이것도 아까 잠깐 지나갔었던 조원 CNI도 함께 보면 필요한 자질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도 대통령 이제 자질. 결국 경제와 지금 너무 관련된 것이 어려우니까. 29.2%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국민 통합 능력을 또 이 조사에서는 2등으로 꼽았습니다. 18.7%. 도덕성이 12.9%로 나왔고 추진력 11.7, 공정성 10.4, 외교 안보가 9.4, 정치 경험이 4.8이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두 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될 자질, 최우선 과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죠, 위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이 위기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인물 이런 관점에서 아마 유권자들이 투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장 그러니까요. 적임이냐 이제 이런 측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통합도 중요하다 뭐 이제
국제 관계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순서로 나누자면 그 위기 극복 능력, 위기 극복 적임자 뭐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박희시 에디터는 어떻게 요즘에 보십니까? 극장들 많이 안 가시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개봉한 어른 김장하를 좀 보시고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그 김장하 선생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그분에게 배웠던 것은 국민들의 평균의 삶을 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이자 사회에게서 내가 받았던 것을 누군가에게 좀 베풀고 돌려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기 나온 거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경제 안정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삐뚤어진 관념을 가진 어떤 지도자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결국 회복시키는 데에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들의 관점과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국민 정도의 눈높이만 가지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평균적인 눈높이만 가져도 그저 국민 평균의 삶이 어떤지, 국민들의 평균의 정서는 어떤지만 정치인들이 알 수 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그동안에 저희가 봤던 위정자들의 어떤 삶이라는 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발 아래로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을 대선 주자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